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로 오랜만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스위스에 연구년을 와 있습니다. 그래도 마침 이제 좋은 결과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되게 지금 오랜 시간 숙성된 연구입니다. 이게 이 연구 과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간의 수면 문제를 좀 비약물적인 하지만 좀 생물학적 방법을 동원한 그런 좀 대안적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안했던 프로젝트고, 자, 근데 이번 논문이 이제 기재된 학술지는 AAPB이라고 해요. AAPB는 Applied Psychophysiology and Biofeedback 이게 이제 를 주관하는 학회입니다. 어소시에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바이오 피드백 혹은 이제 뇌파 어떤 생체 신호를 통해서 어떤 임상적인 활동을 하고 그것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런 학술지 중에서는 가장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학술지요. 소위 말하는 SSCI라는 그 등재도 되어 있고, 이 사실은 특히 뉴로피드백 분야에서는 이런 학술지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거의 주로 이런 사이코피지올로지만 다루고 있는 학술지로서는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되게 공신력이 있는 곳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뭐 뇌파라든가 뉴로피드백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바이블 같은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을 정도면 이건 믿어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공신력 있는 저널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어요. 물론 분야가 작아요. 그래서 상당히 참고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임팩트 팩터가 아주 높을 수는 없는 한계는 있지만 이 분야에서 정말 탑저널로 꼽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윤성호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대학원을 마치시고 지금은 이제 경찰 공무원의 길을 가고 계세요. 네, 간단히 뭐 하시는 일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냥 일반 공채로 뽑힌 건 아니고요. 이제 심리학과 나와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우리 전공을 이제 살릴 수 있는지 살려서 경찰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발령받진 않았는데 제가 뽑힌 이제 그 보직은 피해자 보호라고,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이라고 이제 범죄 피해자들 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지원 같은 거 연계도 해주고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역할로 뽑히게 되었는데, 아직은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순환보직을 거쳐야 돼가지고 저는 현재 그냥 지구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올 상반기 때 이제 제가 뽑힌 그 보직으로 이제 인사 발령이 돼서 제가 이제 했던 전공들 좀 살리면서 피해자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냥 논문에 말씀하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논문은 그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를 어떤 스탠다드로 알려진 인지행동 치료를 두고 이제 새로운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적인, 약물 치료적인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으면서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뉴로피드백이라는 새로운 치료를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이제 이거를 기존에 있던 좀 잘 알려진 인지행동 치료와 비교를 하면서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일단 사실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을 때 대학원 내에서 그때 당시에 조금 진행되고 있던 이제 연구가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수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뇌파라는 게 처음 접하니까 좀 흥미가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뇌파가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팀을 이제 불면증 수면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되게 핵심은 뭐냐면 그냥 놀리거나 거의 효과가 없는 채로 방치하는 형태의 그런 치료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치료들은 선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완전 급이 안 되게끔 약한 사람이 아니면 비교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연구를 할 때, 특히 치료 연구는.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기존에 가장 세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치료를 놓고,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죠. 수면에서 심리 치료로서 가장 효과가 검증된 이거를 놓고 이걸 제대로 진행하고, 근데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뉴로 피드백을 받는 집단이 과연 어느 정도의 대등한 치료 효과 혹은 그것과는 조금 구분되는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사실 이걸 분석한 게 이번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연구들은 이러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대기하는 집단 혹은 그냥 아무 치료 안 받은 집단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좀 상당히 도전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구자는 이런 설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 컨트롤 집단을 설정했어도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전후 비교랑 그다음에 치료 후에 이제 결과 양상을 비교하면 되니까 좀 더 수월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목표가 비약물적인 치료이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미 저명하게 알려진 비약물적인 치료와 어떤 치료적 특성이 다르고 또 이와 뭐 이거보다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거는 사실 아니었고, 얼마큼 대등하게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치료가 다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도 뭐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치료를 해주는 사람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등등 좀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인지행동 치료가 조금 사실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지적인 어떤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새로운 어떤 비약물적인 치료를 조금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기존에 있던 가장 좀 큰 산인 대표적인 어떤 기존 치료와 조금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조금 치료적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원해가지고 사실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계속 이 분야를 발전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약물적인 효과도 약간 줄 수 있는 그런 그 각성을 이제 다루는 거니까 그런 치료로서 이제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봐요. 이런 선택을 쉽게 하지 않고, 실은 이 연구가 가장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향후에는 저는 사실은 약물 치료와의 뭐 비교보다도 콤비네이션, 뭐 이런 부분들,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 하신 분들은 되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꼭 보면 되게 심리치료 하신 분들은 좀 이런 걸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심리치료를 왜 대체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비싸고, CBT 하신 분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고도에 훈련된 전문가들만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고도에 훈련된 전문가 몇 없고 비싸잖아요. 그런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걸 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에게 비싸게 치료를 받을 사람은 소수여야 하고, 그분들에게 사회적인 재화가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외 다수에게는 어차피 우리 사회적인 재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의료복지 예산이라는 게 참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어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논문 작성하시면서 뭔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연구나 뭐 논문 작성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가장 조금 난처했던 거는 아무래도 참가자 모으는 게 조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참여를 이제 시키고자 했던 대상자가 불면증 이제 ISI 그 척도 기준상으로 봤을 때 마일드가 아니라 15점 이상인 모더레이트 이상인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 이제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참가자들을 계속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도중에 탈락하지 않게 같이 계속 이렇게 다독이면서 데려가는 그런 과정이 참가자 관리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뇌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이제 수면실에서 뇌파 측정해보셔서 알겠지만 좀 여러 가지의 아주 사소한 것을 조금 이렇게 측정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또 이제 날씨가 추워도 사실 이렇게 난방기기를 뇌파 측정하는 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자파 때문에 이게 틀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조금 추워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뉴로 피드백이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이 뉴로 피드백이 격리들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뉴욕 피드백은 그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선행 연구로 많이 이제 시행이 되었었고요. 수면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초점을 맞추는 주파수 영역대가 조금 다를 뿐 이렇게 선행돼서 이제 효과를 입증한 이제 논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뉴욕 피드백에 열리는 일단 수면 불면증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불면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뇌파에서 과각성 그러니까 조금 각성이 많이 된, 예를 들면 뭐 심장이 뛴다던가 아니면 좀 흥분된 상태를 우리가 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어떤 베타파라는 주파수가 있다고, 이게 뇌파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베타파가 불면증 환자들한테 조금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뇌가 늘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가설하에 이 베타파를 조금 역치를 낮춰주는, 평균으로 조금 낮춰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파의 수치가 우리가 설정된 수치보다 좀 낮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각적이나 아니면 청각은 조금 아니고 시각적으로 좀 어떤 보상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이제 이 보상을 보면서 내가 이걸 잘 이렇게 조절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낮춰가는 과정, 예, 그게 이제 원리로 예,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면이랑 EEG가 함께 결부돼서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경우는 어떤 연구들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보다 이제 윤나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뭐 불면증, 그리고 뭐 불안장애,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ADHD, 그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뭐 보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 ADHD에도 굉장히 좀 많이 누력 피드백이 사용되고 그 슬립이랑 이제 이지 연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수면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폭넓잖아요. 수면이라고 하면은 뭐 정상 수면도 있을 수 있고, 공개적인 수면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수면 중에 숨을 못 쉬게 되는 폐쇄성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연구했던 불면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나르콜렙시 같은 기면증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근데 이제 1차성 불면증에서는 아까 이제 윤승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병리의 병태 생리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과다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이 각성이 되어 있고,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각성이 되어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들고, 잠들더라도 자꾸 깨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EEG 연구를 그때 왜 같이 하냐면 EEG 연구는 특히나 피질에서 뇌 피질에서의 신호를 굉장히 잘 받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뇌 피질에서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상인이랑 비교해서 특히나 쉬고 있을 때 레스팅 스테이트의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거를 굉장히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서 좀 수면 연구에서는 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수면 연구자들한테는 오히려는 이렇게 낮 동안에 데이타임의 EEG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는 밤 동안의 수면 중에 EEG를 측정하는 게 훨씬 익숙할 거예요. EEG하고 뭐 심박하고 아니면 그 EMG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육 움직임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측정하게 되는 PSG라고 하는 그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일환으로 이제 EEG를 측정을 하거든요. 왜 그때 EEG를 다른 뇌영상이 아닌 EEG를 측정을 하냐 하면 EEG가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다른 어떤 영상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야 된다든가 전극만 붙이고 있으면 되니까 훨씬 더 좀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도 MRI 기기를 계속해서 가동을 시키고 있는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물론 계속 가동은 되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 측정을 한다든가 혹은 그걸 계속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EEG를 찍으면 특히 이제 수면 단계에 따라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컴포넌트들도 우리는 지금 뭐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되게 짜잘하게 쪼개지면 훨씬 더 막 30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PSG 찍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어서 좀 더 간단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검사를 많이 다들 하는 편이기는 해요. 수면이든 아니면 다른 정신과정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 환자의 EEG를 찍어봤을 때 나타나는 특징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울은 사실 윤수현 선생님보단 저의 전공이에요. 네. 우울 환자의 EEG는 사실 뭐 최 교수님께서 박사 논문으로 쓰셨던 알파 에이시메트리가 가장 특징적일 테죠. 그러니까 이 전두엽 부분에서 본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좌반구에서의 활성화가 조금 더 강한데
그게 이제 우방구의 활성화가 더 강하다기보다 우울증 환자가 저방구의 활성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방구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알파 에이시메트리라고 하는 그런 특징인데요. 사실 우울증에 아주 특징적인 패턴이 있다고 진단적인 바이오마커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없어요. 특징은 없고요. 현재까지 발견된 건 없고 다만 EEG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치료 경과에 따른 어떤 차이를 가장 좀 두드러지게 특정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제 약물 혹은 비약물적 치료에서 요새 TDCS 정기자극술 있잖아요. 뇌신부 자극술. 이게 되게 우울증에서 좀 핫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후 비교를 주로 이제 EEG를 통해서 하는데, 레스팅 EEG를 통해서 하는데, 그 반응성이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치료 경과의 측정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타파가 주로는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타가 전태피질 영역에서 너무 과도할 때, 혹은 세타의 코이어런스라고 해서 세타파가 각 영역 간에 이제 좀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잖아요. 아무래도 신호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연동돼서 일어나는데 이런 이제 시간적인 연결성을 코이어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코이어런스가 저하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치료 반응성이 되게 저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치료가 되게 효과적일 때는 이런 세타 코이어런스는 좀 정상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를 측정할 적에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오마커 같은 건 사실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주요 결과를 좀 한번 그러면은 그림이나 표를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어떤 연구 결과 나왔는지. 일단 뭐 첫 번째 그림 보시겠는데, 자, 뉴로 피드백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뭐 사실 뉴로 피드백 안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파를 전체의 두피 영역에서 측정한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강력한 것 같아요. 막 색깔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뭐가 진짜 결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상당히 강력한 시각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어떤 이런 연구 방법은 되게 강점. 사실은 CBT를 한 집단도 다 이런 EEG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좋은 평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 그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건가요? 피겨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피겨 1이랑 피겨 2가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피겨 1은 이제 뉴로피드백 집단에서 그다음에 피겨 2는 그 CBT 집단에서 대조 집단이었던 CBT 집단에서의 각각 치료 전후에 EEG의 그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이 토포그래픽 상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대체로는 이제 떨어졌다. 치료 후에 떨어졌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치료 후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할 거는 뉴로피드백 집단에서 그러니까 피겨 1을 보시면은 뉴로피드백 집단에서 베타 2, 3 이 부분이 지금 후두엽 부분에서 엄청 떨어지고 있죠. 치료 이후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차성 불면증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과다각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다각성을 뉴로피드백을 했더니 실제로 뇌에서의 과다각성이 떨어졌다라는 근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눈을 감은 상태,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랑 가장 비슷한 상태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좀 캄다운이 많이 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피겨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약간은 들쭉날쭉하기는 한데 이 부분 주로는 이제 앞부분에서 머리 앞부분에서 베타3와 베타4 훨씬 더 고주파 영역이 감소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랑 시그마는 뒤쪽에서 막 올라와 있잖아요. 이 알파파, 시그마파까지는 잘 모르는데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내적으로 사람이 침착되어 있고 좀 그것도 굉장히 좀 캄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뉴로피드백이나 EEG가 둘이 뭔가 기전은 다르더라도 둘 다 똑같이 뇌를 좀 캄다운 시켜주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뇌파 결과를 보면은 뉴로피드백을 하던 인지행동 치료를 하던 뇌의 변화가 분명히 발생된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친 결과라고 볼 수 없죠. 근데 분명히 변화가 되는 방향,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뇌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기전이 좀 다르다. 특히 뉴로피드백은 어떤 전두엽 부위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되게 과다각성 수준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줬다면 반면에
인지행동 치료는 조금 더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다. 확실히 생각이나 사고 같은 걸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기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치료를 고를 때도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이유로 더 발생되는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혹은 또 뇌파의 문제 패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이제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준 거고, 뭐 어느 쪽이 더 좋다가 아니라 둘이 각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실질적인 증상 감소에서는 또 어떤 뭐 차이나 비교점이 있는지도 좀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희가 사용했던 이제 불면 증상 척도 그런 뭐 불면증 심각도나 피츠버그, 뭐 PSQI 그리고 다른 뭐 글라스고 수면 노력 등등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 상당히 솔직히 둘 다 이제 치료 전에 비해서 조금 유의하게 많이 감소가, 그러니까 유의한 변화가, 그러니까 개선이 있다는 그런 유의한 변화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조금 특징적으로 볼 거는 그 우리가 이 그 수면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그런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에서는 이제 그 뉴로피드백보다는 뉴로피드백에서는 사실 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BT에서만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인지적인 어떤 사고나 그런 왜곡된 어떤 생각 같은 거는 변화하는 데는 이제 CBT가 아직은 효과가 더 있구나라는 걸 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총 수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효율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사실 두 집단 모두 이제 수면 시간도 유의하게 늘었고 수면 효율도 좀 더 둘 다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둘 다 수면 개선에 있어서는 두 치료 모두 다 좀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기전이 다르다는 것이 뇌파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증상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잠을 자는데 도움을 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굳이 디테일하게 따지면 CBT가 조금 더 낫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텐데, 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적어도 뉴로 피드백을 했는데 내가 잠을 못 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면과 파생돼서 생기는 되게 부정적인 사고나 걱정 이런 것들을 줄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인지행동 치료가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뉴로 피드백은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그냥 각성 수준,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는 부분들을 되게 좀 자연스럽게 나를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차별된 결과들이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저 논문 읽고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림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림 3번 그림 보고 나서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그 아이 클로즈드랑 아이 오픈 따로 찍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 클로즈드에서 덜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더 자극이 많으니까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림 3번은 좀 반대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했어요. 그 EC가 더 활성화가 됐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그 프리포스트 비교를 보시면 EC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베타가 확 감소되잖아요. 그 치료 직후에 베타파가 확 감소되면서 이제 실제로 하이퍼 어라우절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2주 후에 이제 휴식하고 찍었더니 이게 돌아가서 그래요. 돌아간 걸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좋았는데 네. 치료가 짧게 지속됐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맞고, 그러니까 이게 더 그 눈을 뜬 상태보다 더 활성화가 됐다가 아니라 눈을 뜬 상태는 항상 그냥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프리 때에도 팔로업 때에도 똑같은 상태였고, 눈 감은 상태에서만 좀 뇌파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희 연구팀에서도 이제 실험실에서 뇌파 측정을 하게 됐거든요, 올해. 혹시 힘든 뭐 저희가 고려하면 좋을 점이라든지 어떤 어떤 잡음 같은 거가 있었는지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좀 저는 추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하잖아요, 심지어 또. 맞아요. 근데 이제 측정하는 측정자도 매우 춥고, 이제 측정을 당하는 피 측정자도 굉장히 추워요. 근데 추우면 아무래도 미세하게만 어떤 몸이 떨리던가 그런 과정에서 또 뇌파가 신체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을 당시에는 이제 피험자가 오기 한 10분, 20분 정도 전에 미리 난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좀 크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덜 춥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진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이게 몸 움직임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하게 계시는데
또 이렇게 최대한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하니까 그거에 의식이 돼서 오히려 또 몸이 긴장되고 조금 아, 오히려 더 막, 아, 내가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생각에 조금 몰두하시려고 더 오히려 긴장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칭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자고 계시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좀 측정이 잘 되게끔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중에 이제 측정이 계속 밀리다 보면은 사실 이게 잘 찍혔는가를 중간중간 체킹하기가 굉장히 조금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중간에 잘못된 거를 확인하면은 이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 찍고 나서 이제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거를 잘못된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은 이건 아예 못 쓰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중에 이게 조금 잘 체킹하시면은 네. 데이터 로스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근데 불면증 연구라서 하다가 조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음. 있나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총 6회기를 6번의 타임을 이제 찍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한 번 찍을 때마다 이제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지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살짝 졸렸다라고 이제 하면은 살짝 길게 쉬는 거 조금 안 되고 한 1분 미만으로 살짝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쁘신 분을 이제 초청해놓고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소감 같은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들어보고. 네, 일단은 사실 이 대단원의 어떤 연구 서사 과정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앞에 선배님들이 특히 권윤아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초를 다 다져주셨던 어떤 연구 과제였어요. 그래서 뭐 넷바 세팅이라던가 그런 거 미리 다 이렇게 다 앞에서 잘 이렇게 차려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실 글쎄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이제 과거가 미화가 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뭐 실험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돌아갈래 하면은 글쎄 잠깐만요 라고 좀 주저를 많이 할 것 같기는 한데 좀 많이 저는 재밌었던 고3하고 것 똑같은 같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저랑 같이 실험했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실험했던 그런 과정들이 떠오르고 이 피험자와의 어떤 특별한 독특했던 사례 그런 거는 딱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제가 그 피험자들이 참석했던 최초 이제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거의 로스 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뭐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진 않았어도 그래도 그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을 제가 이렇게 학위 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고를 위해서 사실 저는 좀 초석 단계로 조금 가안으로만 이렇게 조금 작업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교수님이랑 윤나쌤이랑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다듬어 주시고 수정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이제 학술지에 잘 초보가 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뭐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향후 계획과 포부 듣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제 직업적인 부분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인턴 기념이 15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런 피해자 보호 관련한 업무로 이제 상반기 때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는데 교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저도 이제 뭐 1년이라는 현장 경험이 긴 편은 아닌데 그 경험을 최대한 좀 살려서 진짜 현장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조금 노력을 해볼 것 같고 또 그와 관련해서도 혹시 추후에 뭐 이런 범죄 피해자들 관련해가지고 뭐 역학이나 아니면 치료 관련한 거 조금 뭐 논문 작업도 조금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해보고 싶고 또 경험도 많이 살려서 또 이 현장에 맞는 어떤 치료 방법이나 속도 그런 것도 좀 개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뭐 뜻깊은 업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이 뜻깊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것이 바로 안보야 예, 올려주세요. 이제 문대인이라는 시인데요. 혹시 스위스 여행 와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스위스 와보신 바젤만 분이? 봤어요, 바젤만. 아, 바젤 제일 좋은 데 오셨네요. 엄청 좋더라고요. 예, 바젤은 정말 기품 있는 도시예요. 제가 보기에는 스위스에서 과학과 경제와 문화가 모두
적정선에서 최대치가 교차가 된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로장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고요. 이 바젤은 북쪽 국경 도시거든요. 보시면은 이 시계는요, 스위스 역에 가시면 모든 역에 붙어 있는 벽시계가 이거예요. 와. 네, 이 디자인, 이게 그 디자인을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서 상품으로 파는 곳이 문데인이라는 회사인데, 얘네가 바로 이제 요 공식 디자인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위스 시계가 가지고, 스위스의 역시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스위스는 시간관념이 철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시계가 발전된 건데, 얘네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차가 제 시간에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얘네는 갈아타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그냥 그 다음 역에 내리면 또 그 다음 차를 그냥 오는 거를 기다려서 하나도 없이 기다려서 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스위스는 전체 기차가 전부 일정한 공식을 가지고 짜여져 있어요. 큰 도시와 큰 도시를 가는 건 뭐 0시와 30분에 도착을 한다던가, 거기서 작은 도시를 연결해 주는 건 15분에 출발한다던가, 이렇게 정보 시간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서 한 사람이 갈아타려 내렸을 때 기다리는 최대 시간이 15분이에요. 그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촘촘하게 다 짜여져 있고, 이게 스위스 철도의 비결인데, 이러려면 기본 전제는 뭐냐면 모든 열차가 제 시간에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 들어가는 시계, 그 다음에 역에 걸려있는 시계들이 모두 똑같아야 되는 거죠. 출발 시간이 같아야지만 이게 싱크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뭐 싱크로나이즈 혹은 뭐 동조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시간을 맞춰주는 거죠. 이게 지금 스위스의 비결이고, 얘네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강해요. 제가 왜 그럼 이 시계를 골랐냐면,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사실은 뇌파를 튜닝해서 조절해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인간이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 뇌파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딱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조정해주는 이 조절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기능을 해주는 그런 뉴로 피드백의 조절 과정이 사실은 뭐 스위스에서 기차를 서로 정말 최대의 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하고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면서, 네.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긴 한데, 뭐 이래저래 스위스 방문에, 가장 기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구입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되게 싸 보이는데 생각만큼 싸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도 좀 뉴로 피드백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대의 길, 뇌 활동, 우리 마음의 활동을 조율시키는 방법은 무엇일지를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다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권윤나 선생님도 바쁘신 중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